예, 8월 7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금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 나오셨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수요일날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 한겨레 브리핑 티셔츠 조금 더 멋지게 바꿀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롤링스톤즈 티셔츠 입고 나오셨습니다. 보란듯이 역시 멋쟁이. 뿌듯한 표정 짓고 계시고요. 금요일마다 함께하십니다. 김만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만건입니다. 한겨레 뷰리핑 티셔츠 이것처럼 이렇게 사회자 PD님들 막 얼굴 찍어줬네. 그런다는 거 어때요? 막 이래가지고요. 예. 반성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름을 알기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동접자 만시대 가면 멋지게 한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중반전에 돌입을 했고요. 2주차 경선, 2회차 경선이 제주, 인천, 강원대구, 경북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권리당원 투표 진행 중이죠. 예, 권리당원 투표 진행 중이고 사실은 전준희를 향해서 이번 전당대회 준비하는 기구를 향해서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투표 이루어진 다음에 주말에 순회 경선 연설회가 이루어집니다. 어쨌거나 주말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 특히나 수도권 당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인천 표심에 관심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그리고 송영길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승리 본인들이 자신하고 있고 유리하다 이 구도에 대해서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 좀 어떻게 보시는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요.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속설 중에 이긴다고 해야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즉 대세론이 뭐 동정론, 언더독 현상이라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주류적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른바 우리가 지지층들 중에 강지지층이 있고 약지지층이 있는데 대부분의 약지지층은 깊은 이해도라든가 설명을 듣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제 대세론을 앞세우게 되죠. 예. 김만건 교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 말씀해 주신 거는 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도 뭐 이게 적어도 전당대회니까 지역에 있는 조직이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겠는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결국은 이렇게 어떤 지역적인 조직보다는 일종의 대서론 같은 바람이 있어야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 그 일종의 그 바람이라는 조직이 전당대회는 그 바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냥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인천 경선을 두고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 그 당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인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특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를 갖고 있었고 또 대변인이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고요. 송영길 후보가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구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인천이 투표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가장 잘 안 드러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요? 네, 전국 평균이 딱 나오는 지역이 인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송영길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영길 후보의 연고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대로라면 송영길 후보가 본인의 기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송영길 개파라고 불릴 수 있는 몇몇의 의원들도 데리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 표심 또한 이재명 대통령 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전국 표준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전국적 구도, 전국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죄송하지만 1등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1, 2, 3등은 여론조사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인천, 제주, 대구, 경북, 강원인데 지난 주 내내 각 후보들은 그 세 후보 모두 다 호남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호남 표심이 곧바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울, 경기까지 이어진다는 판단이기도 한데요.
메시지를 좀 보자면 메시지하고 동선을 좀 보자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있는 지역구 의원 다수의 지지와 조직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정청래 후보는 노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와 바람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SNS 그리고 이른바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최고위 후보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호남하고 좀 묶어서 호남 민심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예. 뭐 현상적으로 말씀 주셔도 좋고요. 예.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사실 호남 이제 민주당 선거에서 민주당 당내 그 경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지역인 게 전당대회에서는 중요한 지역인 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당원이 아마 33%인가? 예. 있을 겁니다. 그럼 권리당원의 33%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3명 중에 1명이 있다는 뜻이고 수도권 다음으로 큰 지역이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도 한 38%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거의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사실상 선거 자체를 승부를 내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 여기에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호남 쪽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호남의 바람을 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을 모을 수 있기 가장 좋은 장소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뭐 이게 결국은 전남에서 나올 수 있는 저쪽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전 그 표현은 저는 이제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짝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저짝에다 너무 많이 표현했다고 그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들이 메가 클러스터가 결국은 그 효과가 전국 국가 전체에 사실은 그 이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여기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지 쪽이나 김민석 이런 쪽으로 쏠려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진짜 지역 갈라치기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구도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의 지지가 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가 송영길 후보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 전남 장흥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지역 기반이 탄탄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잘하고 계시고 또 여론도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좀 어떻게? 이 노사모를 이슈로 띄우는 게 포지티브하게 노사모가 조직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거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저는 노무현 정몽중 단일화 때 김민석은 배신자 아니었어. 이걸 다시 우회적으로 상장하려고 하는 배신자 프레임을 안에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노사모가 2019년도에 해체되면서 그리고 또 이미 해체되기 직전에 그 주력군들이 나이도 많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서 거의 이렇게 조직적 결속력이나 영향력은 없어요. 그리고 노사모는 지금 전부 다 자동적으로 노무현 재단 회원으로 그렇죠.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해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것도 반대로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노사모의 극히 소수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노사모라든가 착과신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만 보태자면은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이 있었잖아요. 정통이라고 불리는 그 조직이 노사모와 편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노사모를 꺼낸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전당대회 지더라도 향후에 정치를 하는데 비주류로서 적통성이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요. 제가 송영길 후보의
고향을 장흥이라고 표현했나 봅니다. 아, 고흥이죠. 고흥, 예, 고흥, 고흥이죠.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예민한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실수를 두개 다 고향이라고 하면 좋죠. 정치인들은 고향 많은 저 순간 들었을 때 고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생각했어요. 장흥은 아마 임종석 실장. 아무튼 저도 이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순간 고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장흥이라고 말씀드려서 정정합니다. 지금 노사모 말씀을 좀 하셔서 이어가자면 사실은 이제 노사모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동시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핵심적으로 호남에서는 이슈고 지난 한 주 동안 호남 유세 그리고 선거 간담회 모두 다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인석 후보부터 좀 보면은 본인이 이제 호남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정청래 후보 향해서 명청대전이나 갈등 없었으면 총리 그만두고 나왔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메가 프로젝트 흔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제가 이걸 보도 출처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불거진 전북 소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인석 후보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능했다. 대통령팔이 계속했다라고 굉장히 메시지가 세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총리였던 후보한테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 이게 또 전략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유리한 구도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일 텐데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둘러싼 논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뭐 200km, 300km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광주하고 전북하고 거리가 100km 채 안 될걸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과거에 우리가 조그마한 공단 짓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청래 후보가 지금 구도적으로 밀리니까 이런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패배 이후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벌써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양수겸장이랄까 아무튼 뭐 포석을 까는 거네요. 보는데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북 소외론, 그다음에 뭐 이 삼전 관련된 레버리지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 이거 비판하면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가 비판하면은 우리 김민석 후보는 총리 시절에 제가 혼자 결정했겠어요? 대통령하고 다 같이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게 사실 또 그게 사실인 거고 뻔한 답이 있잖아요. 뻔한 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정청래 후보가 대폭 공약을 내놓은 게 없으니까 상대를 비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돼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다 안다고 봐요. 다 안다고 봐요. 조금 이따 이제 레버리지 ETF 얘기도 할 텐데 그게 다 전략 안에 이렇게 중장기적인 그런 포석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나는 여당 내 비주류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말로 가면은 비판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는 깔고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할 때 이게 무지무능하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좀 깜짝 놀랐었어요. 아까 전북 소외론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뭐 전북 소외론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무지무능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대통령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사실상 뭐 그렇게 언론에서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고 사실 당군 일의 최도의 프로젝트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쏟아붓는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공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라는 좀 걱정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박진영 평론가께서는 이제 뭔가 지고 난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까지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해석하는 부분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뭔가
쫓기는 사람 아니면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불안한 심리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전형적인 언더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전략이라고 있겠군요. 뭐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좀 말씀이 많이 거칠어지시는 거는 좀 이제 여러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 초부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화요일 날 최민희 후보랑 인터뷰하는 와중에 일배 문화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전당대회 와중에 벌어진 이 조롱이나 혐오가 일배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일배 문화와 일배는 조롱과 혐오와 좀 구분을 해야 한다. 비난하고도 좀 구분을 해야 하고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이 일배라기보다는 일배 문화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현상을 일배 문화다라고 비유를 하고 실제로 팀 정청 내에서는 이게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슈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배 문화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특징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하는 것과 풍자하는 것 사이에 사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조롱과 혐오. 굉장히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는 범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이 풍자는 누구의 몫이었냐면 제도권 밖에 있는 비권력자들의 몫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끼리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조롱과 혐오 같은 일배식의 일배 문화의 조롱과 혐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책임성의 결여거든요. 근데 제도권 정치는 어떤 말을 뱉었을 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고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일배 문화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일배 문화들이 정치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책임의 부재 때문이에요. 사실 책임의 부재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정치가 비극은 될 수 있어도 희극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희극의 본질이 책임을 안 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비극은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보면 비극의 형식을 엄청나게 많이 닮아 있다라고 내가 하지 않은 일조차도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말들을 뱉고 이야기하고 하면 사실 수많은 여론들이 관찰하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 나오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고 해서는 되고 그리고 수많은 비평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종의 일배 문화다라고 보는 건 또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그런 규정이 그리고 일배 문화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시하지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숨겨놓고 알아보는 사람만 지난번에 알아보고. 배제구 사태 때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것과 명백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하위 문화입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흉내 내고는 있지만 어쨌든 제도권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 받아서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것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겠네요. 비판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전당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일배 문화다라는 식으로 이제 싸잡아서 비난하면 뭐 서로 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러면 최민희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일배 문화의 일부죠. 어떻게 보시나요, 평론가님?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거의 하셨는데 이른바 B급 문화죠. 이제 B급이 아니고 그때는 B급이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교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위 문화인데 하위 문화라는 게 나쁜 뜻으로 상하의 하위라는 뜻이 아니고요. 민초들의 진솔한 문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이제 탈수하는 해악, 풍자 이런 거 마당극 같은 게 이런 것에서 끝까지 이제 뿌리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가 그 B급 문화 현상의 선두주자고 벌써 이게 20년도 더 넘은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 말기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문화 융성기예요. 그때가 다양한 문화가 나올 때 그때 형성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보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토양분이 됐어요. 토양분이 됐어요. 조롱하고 풍자하고 하는 해악들이. 근데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화 형성되면서 갈라치기의 도구로 만들어지고 한편으로는 혐오를 같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일베하고 비슷하지 않아? 이런 비판도 이제 받게 되는 것 지금 같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딴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하고 일베 문화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과 유시민의 차이인 거야. 예. 이준석까지 가면은 예. 거의 가까워지는 거고. 예. 차마 표현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뭐 이슈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볼콕 논란도 있었고 무슨 박쥐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특징적으로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더 짚어보면 대통령이 주도한 정부 정책을 여당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비판한다. 이것 공개 비판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비판해도 돼요. 예. 비판해도 되는데 예. 사실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특히나 레버리지 ETF나 예. 그런 판단들을 해야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레버리지 ETF는 잘 모르니까 주식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뭐 그 투자 구조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자기 자본 잠식이 너무나 명확한 어떤 그런 투자 구조라서 등락의 폭이 똑같다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란 말 자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투자의 형식인데 이런 투자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런 위험에 대해서 미리 정부와 당정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해서 실시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진짜 뒤늦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런 결정을 하면 당정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정청래 그 후보의 말을 듣자 보면 나는 상관없어 초식이잖아요. 나는 여기에 상관없어. 그래서 저도 좀 오해가 있을까봐 좀 부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비판을 해서 안 된다라기보다도 이 현상 자체가 어떤 것 이렇게 봐야 하는지 뭐 그렇게 좀 여쭤봤고, 그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이것도 옛날에 유시민 작가 했던 표현이긴 한데, 그럼 친명이라고 이야기 안 해야죠. 그럼요. 난 반명이고 반명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그 핵심 지지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과도 논쟁할 수 있어. 비판할 수 이렇게 가야지 솔직한 거죠. 그 주 초반에 비해서 주 후반으로 오면서 핵심적인 이슈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조이대 탄핵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이대 탄핵은 전당대회 이후까지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좀 나오는데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게 그냥 이번에 이거 그냥 말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냥 이거 뒤로 가면서 이걸 이슈로 삼아서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불리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조이대 그 대법원장 우리 탄핵 지금 대법원장이 하는 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드는 거 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상권 분립의 국가고 그리고 뭔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라는 건 어떤 부서 대법원장이 아니에요. 그 부를 탄핵하는 거거든요.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효과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대법원장을 탄핵할 때는 명확하게 그러면 헌법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보이진 않아요. 저 사람이 그냥 나쁜 건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건 알겠는데 헌법적으로 탄핵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사실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노태학 그 대법관 뭐 이렇게 나간 이후로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150일 몇 달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훈구 대법관까지 지금 물러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이 들어가야 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여론을 조성해서 여론을 통한 압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자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해서 여론의 압박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지 이걸 기본적으로 탄핵 과정으로 가져가면 상당하게 문제가 생긴다. 인사권을 가지고 탄핵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재청권이 과연 위헌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느냐도 판단을 해봐야 할 거고요. 이건 사실은 되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부서회장을 파면했을 때 그 효과가 파면하지 않았을 때보다 효과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이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 보면 훨씬 더 파면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불리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해요. 예. 첫 번째는 뭐냐, 대법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탄핵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때 대법관 또 재청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엄청난 정치적 역풍이 또 불어닥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그때 이 토론을 할 때 세 분이 다 동의하시는 걸 보고 약간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결국은 이게 공개적인 장에서 세 보여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보이는 것 때문에 다 그냥 동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슈가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반대가 없기 때문에 다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